여러분, 100년 된 산삼 드셔보셨나요? 지금부터 놀라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바로 건강식품계 에르메스라 불리는데요. 30년 산삼 연구의 진심,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입니다. 백진삼은 귀하고도 신비로운 100년 된 산삼의 DNA를 99% 복제해 현대기술로 재현해낸 브랜드입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기운 없거나 체력 딸릴 때, 잠을 자도 피곤할 때, 그리고 입맛이 없을 때. 백진삼은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7일인의 효과 없을 시 100% 환불까지 가능합니다.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구장의 라이브 시간. 오늘 월요일에 함께합니다. 일단 새해 인사를 좀 드릴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무엇보다도 건강. 네.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네. 새해 복도 많이 받는 거고 또 하는 일들 다 잘 되는 게 중요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 유지하면서 새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어요. 오늘도 정우원 해설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월요일에 글쎄 오늘 지금 연휴 기간이라 고향 가시는 분들 뭐 또 어디 다른 일정들 잡으시고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많이 들어오시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저희가 이제 연휴가 내일부터 또 있어서 설 연휴 그래서 오늘 좀 빨리 월요일에 좀 한다는 부분 양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마늘 들어간 시금치 무침을 편식하는 나초딩님. 야, 이름이 상당히 기시네요. 네. 옛날에 저 이름 중에 우리나라에서 네. 제일 긴 이름. 박차고 나온 놈이 셈이나. 네. 이름이 이제 열자셨어요. 네. 그렇게 지으신 분이 있는데 지금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셨을 텐데요. 네. 그분이 이름이 열자셨는데요. 마늘 들어간 시금치 무침을 편식하는 나추딩님. 네. 김수와 무, 거북이와 두루미 이거 노린 겁니까? 네. 양산 시스터리즈님도 들어오셨고요. 레인보우 크리스탈님 그리고 우리 최고의 고객님 중에 한 분인 한국의 퍼거스님 오늘도 또 들어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래프님 또 박성곤님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주말에 또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을 또 많이 보셨을 테고요. 또 유럽은 음력설을 세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없죠. 주중에 또 챔피언스 리그 리그 페이지 마지막 8차전이 있습니다. 유로파 리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중에도 경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네. 오늘은 팬들이 그래도 뭐 지난 주말을 통해서 무엇에 관심이 좀 많을까? 일단 토트넘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첼시 얘기를 또 잠깐 해보는 그런 얘기를 시간을 이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경기 토트넘 경기 레스터 시티 전이었습니다. 토트넘 홈 경기였는데요. 토트넘이 또 졌습니다. 네, 후반에 역전패. 최근에 1무 6패. 11경기 최근에 1승 2무 8패. 역전당하면서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 다니엘 레비 회장의 아웃을 외치는 이런 구호가 봤어요, 저도. 노래가 또 계속 들렸고요. 그리고 플래카드 중에는 어떤 플래카드가 있었냐면 24년 동안 16명의 감독. 그런데 트로피는 하나. 2008년 그쵸. 리그컵 우승 하나. 네. 무려 24년 동안 그러한 팬들의 비아냥 섞인 플래카드까지 홈 경기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이제 보드진이 압박을 받고 있고 감독이 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지난번 한 달 좀 전이었나요? 네, 상황이 토트넘 계속 좋지 않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거취에 대해서도 나누는 시간 한번 가져봤는데 일단 당시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다니엘 레비 이쪽 수뇌부는 계속 끌고 가긴 할 것이다. 그리고 강등 위기가 되면 그때 뭔가 조치를 하려는 아마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런 정도 상황까지 가지 않으면 아마 끌고 갈 것이다.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정원 위원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들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싶어요. 네. 어땠습니까? 지난 경기 결과를 보고. 아, 사실 그 경기를 쭉 보면서 전반전에 이제 히샬리송 선취골 넣었을 때 사실 불안불안했거든요. 그거 넣고도. 전반 워낙 요즘에 토트넘이 전반전에 골 넣고 후반전에 뭐 동점, 역전 당하는 게 많아서. 근데 이제 제가 회사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네. 회사에서 보고 있었는데 와, 바디한테 그거 동점골 먹히는 순간 저도 그러니까 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경기를 보면서 지난 경기들의 그 악몽이 떠오르더라고요. 야, 이거 또 흔들릴 수 있겠다. 결국에는 이제 역전을 당하고 사실은 제일 답답했던 건 역전 당한 이후였죠. 예, 역전 당한 이후에 뭐 이렇다 할 만한 변화를 주거나 뭔가 도전적인 뭐 카드가 나오거나 이러한 타이밍도 없었고 뭔가 축구 이 토트넘을 응원하는 국내 팬분들 그리고 그 밖에 뭐 여러 팬분들이 답답할 만한 흐름이었다. 저는 좀 그렇게 느껴졌던 어제 경기였습니다. 감독이 전술적으로 경기 중에 감독은 또 운영을 이렇게 총괄해야 되는 그럼요. 역할인데 예. 변화가 부족했다. 네, 그리고 도전적인 교체가 또 부족했다. 네, 도전적인 교체 플러스 도전적인 전술 변화 그거 맞습니다. 포함이 된 거죠. 네, 네, 그런 게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거는 이제 감독에 대한 또 얘기겠죠. 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운영 능력에 대한 얘기인데 스테디님이 우원 해설님 탈모 있는 거 아시죠? 탈모는 아닙니다. 네, 탈모 아니에요. 이렇게 잘생긴 사람한테 그런 약점을 이렇게 짚고 싶으세요? 탈모 저 어? 비밀이에요. 바디 세레모니 또 당했다. 음. 네, 바디가 셀레브레이션을 했었죠. 맞습니다. 네, 트로피 없는 것을 이제 토트넘 팬들에게 조금 이제 놀리듯이 그렇게 또 했었고. 맞아요. 포로 슛! 네, 양산 스터리지님이 포로 선수가 이날 전반에 아주 좋은 킥을 많이 보여줬었죠. 네. 그 결국 골도 포로의 아주 좋은 얼리 크로스에서 그 타이밍에서 히샬리송에 쇄도하는 헤딩 득점이 나왔었고 후반에도 프리킥이었죠. 맞습니다. 네, 약간 굴절이 돼서 드랍이 됐었는데 크로스바를 맞는 포로에가 킥이 좋았는데 경기 막판 조급해지니까 이제 약간 본인이 욕심을 내는 슈팅도 한 2차례 있었어요.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네. 일단 경기이고 그리고 지난 시즌하고 비교했을 때 네, 지난 시즌에는 그래도 장점들이 더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과 비교해서 올 시즌에는 이렇게 무너진 요인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약간 일맥상통하긴 하는데요. 음, 저는 기본적으로 축구는 상대성이라는 스포츠잖아요. 상대보다 골을 많이 넣어야. 내가 100골을 넣더라도 상대가 101골을 넣으면 지는 게 축구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성이 어느 정도 포함이 돼 그러한 스포츠인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난 시즌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첫 번째 시즌 사실 상대성으로 봤을 때 대응하는 팀들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뭐 2-3 빌더, 2-3 빌더 체계나 그리고 아주 풀백들을 풀백들을 하프스페이스로 하프스페이스 뭐그 이상까지. 공선으로 전진시켜서 아주 공격적으로 3자 플레이를 하거나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상대적 약팀이 대응하지 못하고 빠르게 무너지는 것들이 있었고 거기서 승점을 많이 벌어왔던 지난 시즌의 토트넘이었는데 특히 전반기에 전반기에 네. 그러니까 이제 후반기에는 퍼포먼스가 연패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런 게 스토리가 연결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전반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후반기에 이제 전환점을 돌면서 몇몇 팀들은 이거에 대한 공략 포인트를 알게 됐고 더 거시적으로 길게 보면은 돌아와서 이번 시즌에 돌입했을 때는 토트넘은 이러한 패턴으로 들어오는 거야 라는 게 1차적으로 인지가 된 상태에서 상대성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는 그보다 하나 덜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게 이제는 파악이 됐으니 우리가 그러면 이게 막혔을 때는 요 부분에 먼저 변화를 주자 뭐 요런 것들을 준비하자라는 게 있었어야 됐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있었을 수 있겠지만 좀 미비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읽혔다. 읽혔다. 예. 플랜 B가 없었다. 근데 네. 뭐 단순히 플랜 B가 없었다기보다는 저는 거기다 추가적으로 현장에서의 반응이
거의 대응 없는 것 능력이 대응 능력. 부족했다. 감독으로서의 전체적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대응 능력 이게 저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네, 최근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퍼거슨님 또 감사합니다. 포스테콜로 감독이나 클린스만이나 참 왜 이리 익숙한 흐름인가 했더니 작년 아시안컵 말레이시아전 보는 것 같다 환장할 경기였네요. 무리뉴는 그리 쉽게 경질하더니 왜 포스텍은 빨리 결정 못하는지 의문이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지난 시즌에는 일단 전반기에 특히 강점이 나타났던 부분 네. 정원 위원도 얘기했지만 아주 공격적인 빌드업이죠. 네. 측면 풀백을 둘 다 중앙 인버티드한 운영 속에서 2-3 빌드업 체계를 운영을 했고 상대적으로 그 풀백 라인 자원들이 미드필더랑 약간 이렇게 익스체인징이 되기도 하지만 공격 숫자를 가동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빠른 전진을 네. 했다. 그리고 상당히 높은 수비 라인에서 라인 자체가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래서 지속적인 높은 위치에서의 인터셉트를 통해서 경기를 지배하는 형태로 운영을 공격적으로 많이 한 상황에서 결과물을 이제 낼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 올 시즌 앞두고는 크게 제가 만약 감독이면은 글쎄요 몇 가지를 이제 염두에 두고 생각했을 그쵸. 것 같아요. 네. 지난 시즌에 나타났던 그 경기 운영의 장점은 첫 번째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렇죠. 네, 팀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빌드업 시스템. 이 빌드업 시스템이 고착화되면 그러면 상대는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상대가 읽히는 흐름, 특히 후반기에 이제 읽히면서 지난 시즌 후반기에 이미 올 시즌에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예측이 좀 라는 됐죠. 징조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빌드업 시스템에 대한 전반기에는 상당히 자신감 있게 빌드업이 됐었거든요. 맞습니다. 후반기에는 이제 상대가 읽고 압박 시스템을 가져오다 보니까 조금 위축되면서 스탠다드한 시스템을 병행을 하거나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색깔이 이제 무뎌지는 거예요. 팀의 색깔이 자신감 있게 플랜 A의 색깔, 플랜 B의 색깔이 딱딱딱 훈련이 돼 있어야 선수들이 뻥축구를 안 하고 압박이 들어와도 딱딱딱딱 할 수 있는 자신감 그리고 용기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생기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플랜 B는 연습이 많이 안 돼요. 느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압박이 들어올 때 그 다음부터는 선수들이 헤매는 거죠. 자신감 있는 1차 빌드업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올 시즌을 앞두고는 그러면 최소한 이런 시스템과 이런 시스템에 대한 그런 훈련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인버티도 약간 이제 변화를 시킬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선수들마다. 또는 비대칭 운영을 병행시킨다든가 선수의 위치에 따라서 그것을 확실하게 부여해서 선수들이 자신감 있게 주도하는 빌드업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박정균님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포스트표 보약 당분간 판매 마감할 일 없을 듯.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체적인 팀 압박 체계가 같이 이루어져야 토트넘의 장점이 또 나오는데요. 맞습니다. 유로파 리그를 병행하는 시즌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장기 레이스에서 팀의 에너지가 지난 시즌과는 좀 달라질 것이다. 예. 에 대한 계산. 그러면 전술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느냐. 지금은 4-3-3 운영을 계속 하잖아요. 맞습니다. 압박의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데 홀딩 미드필더 6번은 그대로 두고 앞에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두 명이 그렇죠. 같이 올라가. 압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 경기다. 그러면은 베리발, 사르 이 선수가 전방에서 같이 압박을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윙어들 압박을 하고 원톱이 있어요. 5명이 4-1-4-1처럼 압박을 한단 말이죠. 네. 근데 팀 압박의 전체적인 기동력은 떨어져 있어요. 하하. 그렇기 때문에 쉽게 공이 방출이 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홀딩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벤탄쿠르. 네. 그러니까 측면 풀백들이 계속 전환 시에는 딸려나가거나 1대1로 수비를 할 수밖에 없고 측면 풀백 뒷공간으로 빠지면 센터백이 딸려나가고 미드필더가 특히 커버할 수 있는 숫자가 부족할 뿐더러 밸런스가 깨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예상을 하고 올 시즌에는 이러한 압박의 어떤 체계가 조금 미진할 수 있으니 음흠. 미들블록 쪽에서 네. 자리를 잡고 높은 수비 라인이라도 투 홀딩을 놓는, 예를 들어서 4-2-3-1 그렇게 놔야 1차 압박이 약간 부분적 압박이 풀리더라도 2명 있을 때와 1명 있을 때는 측면 커버 역량이 달라집니다. 맞습니다. 네, 사이드 쪽을 커버해주고 1명이 센터백을 보좌해줄 수 있는 이러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냥 4-3-3, 4-1-4-1로 압박을 하면서 계속 뚫리고, 역시 후반 가서 체력이 약간 떨어지면 중앙 쪽이 뻥뻥뻥 뚫리는 그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비진들은 1대1을 맞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네, 상당히 힘들어지고, 거기서는 개인 능력이 필요한데, 물론 부상자가 많은 이유를 지금 계속 포스테코글 감독은 이유로 삼아서, 부진의 이유로 삼아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스템적인 문제가 저는 더 오히려 크다고 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문제들이 지금 계속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의 게임 플랜에 대한 어떤 부분이 전체적으로 전술적으로도 지금 선수들의 어떤 피지컬적인 상황이나, 또는 거기 피지컬에는 체격 조건이나 에너지가 다 포함이 되겠죠. 네. 그런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전술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면 역시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역시 경기 중에 뭔가 경기 변화 방식의 변화 어떤 포인트. 대처, 네. 네, 전술 변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쭉 보면 감독의 능력의 문제를 지금 삼아야 될 단계예요. 네. 네. 감독이 좋은 철학 방향으로 긍정적인 부분만 얘기해주면 나무랄 데 없지만, 그렇죠. 감독의 역량이란 거는 상황에 따라서, 팀의 상황에 따라서 전술을 투홀딩을 놓던 유연하게 바꿀 수 있고, 압박의 라인도 미들블럭을 할지, 전박의 압박 라인을 어떤 지점에서 설정할지, 수비 라인의 어떤 간격의 컴팩트함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할지, 이런 부분을 정해줘야 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지고 있을 때의 어떤 전술 변화, 그리고 선수 교체에 대한 용단,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은 분명히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인 것만은 맞지만 그러질 않고 있다. 이게 또 문제죠. 돌고 돌아서. 네. 근데 부상자가 이제 많은 거를 포스테코글러 감독이 약간의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핑계처럼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가끔 하잖아요. 부상자 너무 많다. 근데 저는 물론 본인이 예상한 만큼 부상자가 나온 건 아니겠지만 시즌 전체를 운영할 때 그럼 부상자가 없는 시즌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상자는 그냥 상수로 적용을 시켜야 될 요소인데 마치 그게 뭐 한두 명이 아니라 뭐 너무 많은 인원이 빠졌다라는 거는 저는 사실 그거는 핑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보드진이 같이 욕을 먹고 있는 이유는, 부상자가 이렇게 많을 때 그러면 지금 다니엘 레비, 보드진이 짠돌이 마인드인 것만은 맞아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팀의 재정적인 상황만 고려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강등 위기가 진짜 닥쳐야 움직이려는지 모르겠지만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보드진의 어떤 마인드도 적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영입을 하려고 해도 뭐 랑의 디렉터나 아니면 이제 파라티치가 네. 여전히 삼선의 뒤에서 다니엘 레비랑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력이 있지만 선수들이 지금 이렇게 하위권으로 처져 있는 이 팀의 매력을 별로 못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돈을 많이 안 쓰고 임대 형태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조금 영입을 하고 싶은데 안 올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것도 보드진들이 지금 팀이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려 있는 것을 책임을 져야 될 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보드진도 지금 마인드 자체가 이런 변화를 극복하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동떨어진, 그렇죠.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감독의 능력은 계속 의심을 받고 있고, 거기에 어린 선수들 아치 그레이나 뭐 루카스 베리바를 계속 쓰고 있는 형태인데 이 선수들이 사실은
뭐 중하위권에 있는 그래도 경험이 많은 클래스 있는 선수들보다 잘하는 선수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냉정하게 제가 말씀. 보기에는. 예. 경험이나 모든 측면에서. 근데 이 선수들에게 좀 과도한 어떤 역할을 부여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너무 이상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 제가 저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게 선수단의 습관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습관. 그러니까 이런 네. 그러니까 경기를 플레이를 하는 건 선수들이고 선수들의 판단으로 이 경기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계속 한 골 넣고 전반전 넣고 후반전 역전당하고 홈에서의 기억이 계속 안 좋고 이런 것들은 선수 감독의 생각과는 별개로 선수단도 거기서 순간순간 한 골 먹었어. 야 이거 우리 또 지겠는데 이러한 전적인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될 수도 있고 패배 의식이 지금 그렇죠. 자리 잡고 예, 있어요. 한 마디로 지는 게 익숙해진다. 예, 자꾸 기억이 떠오르게 되니까 저는 그럴 때는 사실은 한 번 정도는 뭐 본인의 뭐 3위 빌드업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예 내려앉아서 승리를 지키는 것도 한 경기는 나와주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맨시티 같은 경우도 펩이 약간의 스타일을 바꿨거든요. 이번에 첼시에서 나왔잖아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어느 단계까지 보는 마지노선을 정했다 치면 네. 이거는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변화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요. 최근 리그 호펜하임 원정도 물론 그래요. 호펜하임이 와 진짜 되게 못하더라. 네, 후반에 이제 토트넘이 거의 못 뛰는 상황이에요. 거의 체력이 막 원정인 또 경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호펜하임이 진짜 못하더군요. 그런 또 경기였고 리그 두 경기를 보면 레스터 시티전도 점유율은 61대 39예요. 네. 슈팅 수도 15대 12. 유효 슈팅도 6대 3. 다 앞서 있어요. 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요 전 경기도 그랬지만 XG 값은 뒤집니다. 허허. XG 값이 1.10 대 1.50. 네. 그래서 역전패를 당했고요. 그 전 리그 경기 에버턴 원정. 이 경기도 점유율은 64대 36. 슈팅 숫자는 11대 12 비슷해요. 유효 슈팅 수도 6대 6. 근데 XG 값이 1.11 대 2.03이에요. 허허. XG 값이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 원인을 찾아야 돼요. 왜? 슈팅도 오히려 점유율은 훨씬 앞서 있고 슈팅도 밀리지 않고 오히려 앞서거나 밀리지 않는 그런 흐름이 계속 되는데 왜 XG 값이 거의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 그 얘기는 압박이 풀리고 미드필더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토트넘은 수비로 전환될 때 결정적 위기를 그만큼 더 많이 준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 얘기는 결국은 뭐 롱볼에서의 어떤 문제도 있지만 세컨볼에서 커버하는 선수가 부족하거나 4-3-3 운영을 할 때 또 사이드 쪽으로 갔을 때 결국은 압박이 풀려서 사이드 쪽 갔을 때 미드필더들의 커버가 좀 약해지거나 네. 그런 부분에서 역시 지난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으로 딱 공 방출되니까 바로 엘카노스에게 공간이 골을 열려버렸죠. 먹듯이 결정적인 기회를 그냥 공간을 그렇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는 XG 값이 슈팅 대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운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뒷공간, 네. 뒷공간에 대한 부담도 결국은 압박이 풀리면서 바로 결정적인 기회를 지금 계속 주고 있고 롱볼에서의 세컨볼 싸움도 약해지고 있고 허허. 결정적 중앙공과 측면 공간을 계속 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이런 상황을 엄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경기는 대등하게 가거나 오히려 점유율 높게 가고 슈팅 숫자는 뒤지지 않는데 왜 우리가 실점을 더 많이 할까? XG 값은 훨씬 처질까?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판정승이 없잖아요. 그쵸. 네. 펀칭은 더 많이 때리거나 비슷하게 가는데 네. 큰 거 한 방을 계속 맞는 거예요. 큰 거 한 방. 네. 그러면은 지는 거예요. 축구는. 그러니까 이런 축구를 계속하게 되면 문제가 되고 체력이 떨어지는 유럽 대항전을 칠 경우엔 제가 포스테콜로 감독 지난 시즌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네. 이런 스타일의 감독은 유럽 대항전 나가서 장기 레이스로 들어가면 이런 스타일로 계속 고집하면 이런 팀은 살아남기 힘들다. 네. 왜? 전술도 단순하고 읽히고 그다음에 공간에 대한 어떤 실점 위기를 너무 많이 결정적으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 저는 변화를 그래도 좀
허스 한 1월 초 최소한 그쵸. 그때쯤엔 변화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사실상 큰 변화를 주고 있는 상황은 아닌 상황에서 그냥 밀고 간다는 얘기예요. 조금 비슷한 얘기를 또 해버리는 상황이 됐는데요. 한 달 전과 어떻습니까? 그냥 숫자적으로 물론 축구가 숫자로 다 설명이 되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축구를 숫자로 많이 설명하고 있긴 하거든요. 데이터가 많이 발전하면서 축구를 숫자로 봤을 때 토트넘 축구는 이제 요즘 딱 장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들었던 생각이 비효율. 저기 써놨네요. 인하청님이 골 넣는 건 어렵게 넣고 골 먹는 건 쉽게 먹고. 맞습니다. 축구에서 가장 안 좋은 겁니다. 네. 네. 반대로 돼야죠. 음. 예, 골은 쉽게 넣고 골을 먹는 걸 어렵게 내줘야 되는 게 축구인데 저는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슈팅도 많이 시도하고 그 다음에 뭐 득점 수도 사실 높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도 비효율적이에요. 예, 너무 한 경기에 몰아넣고 중요한 순간에 득점 못하고 승점 더 벌어올 수 있는 득점 터지지 않고. 그게 올 시즌의 결정적이죠. 최인전님이 이름도 최인전님이네. 변화 좋습니다. 다들 물론 에버튼. 근데 물론 에버튼은 3백 변화를 줬지만 아치그레이를 오른쪽 스토퍼로 그러니까요. 놨는데 너무 큰 부담을 줬어요. 근데 뭐 제가 해설 중에도 얘기를 했지만 공격 시에 아치그레이의 가담, 공격 가담, 또 수비 커버 이 어린 선수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아까도 어린 선수들에게 너무 전술적으로 큰 부담을 또 준다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정우원 님이 얘기한 크게 이길 때 크게 이기는데 문제는 한 골 싸움으로 흘러갈 때 올 시즌에 한 골 싸움에서의 승점 드랍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거는 감독의 운영 능력의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경기 중에 펼쳐져야 될 감독의 역량. 그게 게임 플랜을 경기 전에 짜는 것만큼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그게 지금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네. 토트넘은 절대 B클럽이 될 수 없다. 이적 마감 전에 토트넘 칠지연님이 꼭 보강 필요한 오. 포지션 생각나는 선수 한 명만 추천 부탁드려요. 이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 네. 포지션은 어디가 제일 급하다고 생각이 되세요? 우선순위 딱 한 포지션. 저는 중앙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네, 중앙 쪽에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완전한 홀딩 미드필더. 아, 6번. 네, 그리고 저는 지금의 이 흐름은 전술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2명, 최소한 홀딩 미드필더 2명을 놓는,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을 놓고, 그 다음에 미들블럭에서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간의 1차 압박은 들어가대요. 하프라인 이후에 펼쳐지는 미들블럭에서의 라인, 컴팩트한 라인 조정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커버할 수 있는 숫자, 협력 수비를 할 수 있는 전술적 구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빠른 전환을 할 때 이제 장점들을 살려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 팀 맞습니다. 자체는. 네. 네. 그래서 경기를 주도할 만한 어떤 성향의 지금 선수들 클래스가 부상자가 많은 상황에선 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전체적으로 팀을 보더라도 현재 효율적으로 축구를 하려고 추구하는 팀들이 훨씬 순위가 높습니다. 예, 최근에 뭐 노팅엄뿐만 아니라 본머스, 풀럼, 뭐 뉴캐슬까지 예, 뭐 점유율 뭐 이런 부분 그리고 감독의 색깔과 전체적인 빌드업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막 가장 우선시하는 감독들이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예, 오히려 현장에서 대응을 잘하고 상대적 약점을 공략할 줄 아는 감독들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지난 경기는 이제 양민혁 선수까지는 투입이 되진 않았지만 네. 부상자들 복귀도 물론 필요하긴 해요. 네. 근데 너무 지금 많아요. 과연 이렇게 부상자가 많아지는 이유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이렇게 그 장기 레이스에서의 빡빡한 일정. 지금 토트넘은 컵들이 다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컵들 지금 막 리그컵은 우승도 한번 오랜만에 한번 또 노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네. 이런 정도의 장기 레이스에서는 그 감독이 이제 그런 피지컬적인 우의 운영 형태를 조금 조정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조정해야 됩니다. 정말. 그리고 로테이션을 시킬 때 확실하게 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부상이 심화되는 원인으로도 이제 나올 수 있다. 부상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스프린트와 리커버리 거리가 모두 1위입니다. 토트넘. 예, 횟수, 거리 자체가 모두 1위. 비효율적인 거죠. 비효율적인 거죠. 많이 뛰는데 골은 못 넣고 슈팅은 많이 하는데 유슈팅으로 전환돼서 XG 값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부 감독이 되게 감성적인 부분은 또 있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그렇게 뛰니까 우리 선수들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 선수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맞아요. 네, 그렇죠. 체력이 있는 거 짜내가지고 지금 열심히 해요. 스프린트도 지금 리그에서 제일 높고 리커버리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감독이 지시했기 근데 때문에. 그 판을 잘 짜줘야죠. 선수들이 결과를 만들 수 있게. 근데 그 판이 지금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감독은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난 조금 더 선수들 지지하면서 그러니까요. 해보겠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는 그건 아닙니다. 글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여러 정황들을 쭉 보고 보드진 또 디렉터와 함께 이젠 논의를 진짜로 해봐야죠. 해야 될 타이밍. 과연 뭐 팀의 재정적인 상황들을 또 같이 고려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과연 이 감독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 감독이 성장할 수 있는 성장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바뀔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 부분들을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뀔까요? 난 이 저는 감독의 안 바뀔 스타일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가면 그 바뀌어야 할 것 같았는데 안 바꾸는 거 보면 되게 상당히 일단 고집은 있다. 네. 일단 바뀌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리버풀하고 경기가 이제 한국 시간으로 2월 7일에 있죠. 예. 그 경기까지 볼까요? 보겠죠. 예, 제 생각에도 그때까지 네. 볼 것 같아요. 아마 컵 때까지는 아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경기가 유로파리그 엘프스포리전인데 네. 그 경기 이기면 토너먼트 너가웃 스테이지 16강으로 네. 직행을 하게 되는데 그 경기까지도 보고 보고. 그다음에 브랜트포드 원정인데 브랜트포드가 조금 홈에서. 주춤하다 지난 경기 때 살아났어요. 네. 괜찮아요. 지금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브랜트포드 원정 지금 모든 팀들이 토트넘의 수비적인 약점 공략하는 운영들을 지금 준비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힘들 것 같아요. 무실점 경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됩니다. 브랜트포드 원정 여기서 낙마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또 걷잡을 수 없는 흐름으로 갈 거고 물론 지금 포스테콜 감독이 자꾸 리버풀전 준결승 1차전 그걸 어필을 그때 예. 선수들이 정말 투혼을 발휘해서 그 경기를 잡지 않았느냐 이걸 어필하지만 큰 전체적인 리그에서의 운영 형태를 봐야죠. 그럼요. 네. 그리고 준결승 2차전 리버풀 원정인데 그 경기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느낌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물론 판더벤 로메로가 조만간 이제 복귀는 가능해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훈련에 들어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부상자들이 속속 복귀임을 한다고 쳐도 지금 유로파리그랑 또 리그컵까지도 계속 또 소화하고 이런 흐름에서 선수들의 어떤 피지컬을 고려해 볼 때 계속 승점 드랍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강등권하고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막판에 갖고 진짜 지금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는 그 딱 위험 시기에 들어간 거죠. 맞습니다. 저기서 MSV님이 말씀해 주신 진짜 정말 200억 아끼려다가 강등 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렇다고 뭐 강등될 확률은 상당히 적다고는 생각이 그렇죠. 들지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참 그래서 지금 조금 이제는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됐다. 발라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컵 대회 다 탈락하더라도 강등이 가시권이 아닌 이상 쉽게 못 자를 듯요. 감독 매물 마땅한 게 있긴 한가요? 뭐 감독 매물이 마땅치 않는 건지 아닌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유럽 전체 시장에서 네. 지금 대체할 만한 또 좋은 감독이 또 일부 추려질 수도 있는 거니까 뭐 단정질 건 아닌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MU님 진짜 수원 삼성도 이르다 강등당했는데 잘. 네.
물고 물리는 상황에서 승점 차이가 아직은 24점, 뭐 17점 이쪽 레벨이랑 그래도 7점, 8점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아직은 뭐 여유는 조금 있지만 근데 지금 브랜포드 원정까지 또 지고 계속 이러면 심각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리그 일정이 브랜포드전, 맨유전, 입스위치전, 맞아요. 맨시티전, 네. 본머스, 풀럼, 첼시. 이거 저기서- 쉽지 않은 거예요. 저기서 자신 있게 이긴다고 할 수가 없죠. 예. 요즘 팀들이 워낙 다 잘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맨유도 사실은 요즘에 뭐 감독 바뀌고 좋지 않았지만 그 이 정도는 아닙니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 정도는 솔직히. 아니고. 그리고 어제도 이겼어요. 예, 어제 브랜포드, 맨유 쉽지 않고요. 맨시티, 본머스, 아. 본머스 요즘에 너무 어렵고 풀럼 어려웠어요. 첼시 아유. 쉽지 않아요. 지금 다 보면 다 어려운 거예요. 저기서 그냥 입스위치전 뭐 1승 뭐 해서 1승 1무 뭐 5패 예.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네. 지금 정도의 경기 내용으로 보면요. 네. 그레이트 칼리버님은 상당히 암울한 또 예상을 입스위치랑 비기고 다 질 듯.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신뢰가 없는 겁니다. 경기 내용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토트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현재 시각이 36분 36분. 벌써. 첼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첼시 지난 맨시티 원정 네. 요즘에 이제 울버햄튼 경기 6경기 만에 이기면서 네. 네. 3무 2패 계속 부진했잖아요. 네. 이기면서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티의 행보라면 또 상당히 한 골 싸움에 대등한 흐름으로 가는 그렇죠. 내용이 나올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경기 이제 첼시 같은 경우는 원정 가서 1대 3으로 졌습니다. 선취골을 먼저 넣었죠. 그렇죠. 네. 네. 후산호프의 실수가 있어가지고. 네. 후사노프 선수가 전반전에 이른바 뭐랄까요 얼탔죠. 네. 너무 긴장. 아유. 아예 그냥 딱 서갖고 이제 처음에 선수 입장에서 서 있을 때부터 완전 몸이 굳었더라고요. 후사노프가 긴장 딱 하고. 네. 그 어린 선수가 우즈벡 선수가 갑자기 프리미어리그 그러니까 그래도 네. 첼시전. 바로 들어와갖고 선발 출장하는데다 첼시전이죠. 막 이러니까 긴장 많이 해서 거기다 또 이 선수가 아직 영어가 안 되거든요. 네, 소통이 안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소통이 안 되니까 네. 거기서 그런 큰 바운드에 사실 경합에서 맞추는 데까지 떨고 성공이 됐어야 했는데 그게 넘어가 버리니까 네. 당황해서 본인이 어떻게든 헤딩으로 백패스를 하려다가 실책이 나와서 바로 마두에케에게 실점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또 결정적인 아, 잭슨. 기회. 네. 네. 잭슨 선수가 네. 잭슨. 놓치면서 근데 사실 그때 연속으로 골 들어갔으면 이 제가 볼 때 쉽지 않았어요. 진짜 완전 무너질 뻔했어요. 이거 완전 가져올 수 시티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마 전체적인 시티의 흐름으로 다시 살려주는 또 결과가 됐죠. 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봤어요? 첼시의 지난 경기에서의 좀 문제점들. 저도 이번 시즌에 첼시 경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마르스카 감독의 준비했던 것들이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그랬지만 마르스카 감독의 경기 전 준비는 좋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전반전에 성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득점으로 만들어지면서 뭐 1대0 리드를 가져가는 흐름이 굉장히 많은데 이 감독도 레스터 시티 때도 약간 느껴졌던 부분인데 후반전의 경기 운영이 좀 어려워요. 예. 이거를 승점 3점으로 가져올 수 있는 플랜을 짜는 데는 아직 부침이 좀 있는 게 뭐 맨시티전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제 약간의 의견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후반 운영? 후반 운영. 예, 전반 운영은 제가 생각할 때 한 80점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100점 만점. 그 정도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후반 흐름이 좀 좋지 못한 게 계속 있다. 이 부분이 고질병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선수 기용도 저는 쓰는 선수만 쓰는 게 없지 않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골키퍼를 비롯해서 최전방 스트라이커도 그렇고 약간 고착화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첼시도. 네, 그래서 첼시도 이제는 조금 변화가 내부적으로 어떤 감독에 대한 디렉팅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본인이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이제
유연성의 부재. 예, 유연성의 부재. 네. 예. 지금 정원 해설위원 얘기한 것도 고착화라는 얘기도 결국은 유연성의 부재. 여기 팬분이 체스 운영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양산 시스터리즈님이 마레스카는 네. 너무 체스식 운영이야. 네. 네.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인버티드한 선수의 역할을 바꿔서 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임스 선수를 인버티드로 그쵸. 쓰는 경우도 있고 쿠쿠리아를 쓰는 경우도 네.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인버티드한 운영 뭐 다 좋고 한데 이제 그게 이제 너무 고착화되면 네. 네. 그러면은 결국은 지난 시즌 또 얘기하지만 포스테콜로 감독하고 비슷한 상황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는 지금 딱 첼시의 인버티드 시스템에 대한 압박 체계. 압박 체계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패스의 길목을 잡는 그런 압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인 마크를 붙이는 압박도 있습니다. 전술적 마크맨이라는 저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운영에 있어서 이미 상대가 예상된 루트로 지금 들어오기 시작한다. 네. 벌써부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 시즌 전반에 보여줬던 상대가 첼시에 대해 구조에 대해서 완전히 정하지 못할 때 자신감 있는 빌드업 체계가 나오지 않고 네. 중앙을 거친 빌드업이 안 나오고 자꾸 사이드로 빠지게 되고. 네. 왜? 에워 쌓이고 네. 타이밍이 안 맞고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롱볼 비율이 높아지고 그러면 롱볼을 만약에 때린다 그러면 최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그런 포스트 플레이를 잘 할 수 있는 유형이냐 또 잭슨은 그런 유형이 아니에요. 아니죠. 잭슨이 많이 성장하긴 했어요. 처음에 저 첼시에 왔을 때 제가 잭슨에게 가장 좋지 않게 본 얘기 원투펀치에서 계속 얘기했었죠. 뭐였죠? 홀드 플레이가 안 된다. 네. 볼을 네. 지켜주는 거. 볼을 지켜주는 게 안 돼요. 등지고 뭐 지켜주든지 아니면은 볼을 잡고 컨트롤해서 세밀하게 본인이 소유를 해서 그 다음에 시야 확보해서 연계하거나 아니면 원터치 연계해서 빠지거나 네. 그런 거 특히 이제 등졌을 때 홀더 플레이가 전혀 처음에 되지 않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기본적으로 반쪽짜리 선수인데 발전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잭슨에게 했었고 그때보다 지금 많이 성장하긴 했어요. 성장했어요. 조금 버텨주는 힘도 생겼고요. 생겼고. 노하우도 생겼고 뭐 했지만 여전히 물론 이제 슈팅 득점의 기복 뭐 결정적인 기회에서 왜 왼발 못 쓰니 뭐 하고 그런 거 물론 있어요. 근데 이제 경기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렇죠. 지금은 조금 아직까지는 이 선수가 아직까지는 전적인 운영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이 결국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점진적 성장은 하고 있지만 사실 투자한 돈에 비하면 지금 시기는 첼시가 구단주가 바뀌고 나서 얼마 썼습니까? 이적료로 다 할부긴 하지만 많이 썼어요. 2조 가까이 썼나? 네. 그쵸? 그렇죠. 거의 그 정도 됩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그 정도 돈 썼으면 이제 우승을 노려야 되거나 그렇죠. 올 시즌 중간 단계면은 챔스 진출 일단 시켜놓고 하고 가야 되는 이제 상황인데 그러질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잭슨 같은 선수로는 일단 챔스 진출권으로도 조금 쉽지 않죠. 그래서 조금 더 클래스 있는 또 경쟁을 시킬 수 있는 다른 공격수가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잭슨이 고정으로 주전으로 뛰지 않고 경쟁하거나 그쵸. 아니면 본인은 후보로 빠져서 발전의 속도를 지켜보는 단계나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런 상황에서 고답적인 그러한 아주 고착화된 전술 운영도 문제가 되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 상대도 첼시의 시스템에 대해서 그 빌드업 위주보다는 오히려 리스크를 공략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아졌기 상당히 때문에 많아졌어요. 네. 예를 들어서 첼시는 이제 상당히 컴팩트한 간격을 유지를 강조합니다. 감독이 마레스카 감독이 네. 수비 라인, 그다음에 미드필더 라인 이제 최전방에서 하는데 이제 4사이의 두 줄 컴팩트가 아니고 윙어들은 상대 풀백들의 그 올라오는 거에 맞춰서 같이 이제 내려가 주면서 5백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심지어는 두 명이 같이 올라가면 6백이 돼요. 맞아요. 근데 미들블럭에서 앞에서의 압박의 숫자나 허리 라인에서 잡아주는 숫자가 현저히 부족하고 줄어들잖아요. 너무 지금 수비 라인을 컴팩트하게 유지하다 보니까 상대편 입장에서 볼 때는 1차 빌드업을 하는 선수가 편하게 시야 확보를 해서 쉽게 로빙 뒷공간은 연결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지금 이런 상황이 비단 최근 경기뿐만 아니고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이거 조정을 안 합니다. 이거를 미들블록에서 순간적인 제 표현으로는 존 프레싱이 들어가 주면서 요 간격을 조정을 해줘야 돼요. 네, 수비 라인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네. 특히 미들블록 1차 압박은 됩니다. 1차 압박은 하지만 하프라인 이후로 내려왔을 때 그 미들블록과 그 최종 수비 라인의 이 컴팩트가 지금 너무 과도한 거예요. 상당히 비효율적으로만 서 있고 선수들이 그렇죠. 뒷공간은 너무 쉽게 내주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 전술적 조정을 지금 해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상대는 이제는 첼시의 그 약점을 다이렉트하게 지금 계속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센터백들이 피지컬적으로 스피드와 힘에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는 클래스라면 괜찮은데 사실 코윌이 됐던 또 마찬가지입니다. 토신이 됐던 또 찰로바가 임대가 와서 됐던 그런 정도의 지금 수준의 클래스가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선수들 수준에 맞춘 정도의 간격 조정과 전술 운영이 나와줘야 된다. 네. 노승영님 토트넘하고 똑같네요. 조금 달라요. 똑같은 거 아니고. 하여튼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 마레스카 감독도 하나하나 이제 뭔가 자꾸 시행착오를 겪고 배우면서 나가는. 네, 그쵸. 사실 그 과정이죠. 네. 근데 첼시가 그 돈 쓰고 사실은 다 선수들도 다 어린 선수들만 잔뜩 사놓아서 저는 근데 그게 중요한 배우면서 성장시키면서 가는 이게 맞는지 감독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키우는 이게 맞는 건지 네. 지금 그런 겁니다. 돈을 그렇게 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어떤 보드진의 행보 결정 이 방향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부분적 변화를 상황을 보고 좀 해야 되죠. 겠다. 네. 보드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느껴졌던 게 스쿼드가 너무 어리다는 게 뭐 에너지 레벨이라든지 여러 가지 팀 스쿼드의 젊은 분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 좋은데 정말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흐름이 너무 빠르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렇죠. 노스탠드님이 하긴 계약 기간이 다 길어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시즌 새로운 토드볼리 컨소시움 체제가 들어왔을 때 에으발리, 클리어 레이크 캐피탈 라인이죠. 그분들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제일 걱정했던 거는 장기 계약 물론 장점도 있어요. 장점도 이 선수들이 잘 터지고 성장하면 좋아요. 그럼 이 선수들 계속 우리 팀으로 오랜 기간 묶어놓고 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4-5명 정도가 돈은 많이 줬잖아요. 네, 돈은 많이 줬는데 그거에 부합하지 못하면 이종료는 어때요? 8년, 9년 막 이렇게 계약해서 할부로 다 끊었어요. 7년, 8년 계약을 해서 할부로 다 끊어서 계속 매년 이종료를 내야 돼요. 그쵸. 할부를 일단 사놨기 때문에. 근데 이 선수들이 지금 좋지 않아. 그래서 팔아야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잭슨이다. 아니면 뭐 지금 산체스 키퍼다. 뭐 어쨌든 간에 안 되겠는데 좀 팔고 싶은데 물론 팔 수 있어요. 근데 팔아도 그만큼의 수익 거둬들 수가 없잖아요. 거둬둘 수 없다는 얘기도 맞고 돈을 계속 줘야 돼. 그러니까 해도 할부로 끊어놔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적료를 계속 줘야 되고요. 카드값 메꾸듯이. 그렇죠. 그 기간에 또 그 선수 대체해서 다른 이적료를 주고 또 사? 그러니까요. 카드 돌려막기 되는 거예요. 진짜 카드 돌려막기. 네, 진짜 카드 돌려막기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영입 정책은 리스크를 상당히 동반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드릭은 팔 수 있을까요? 네. 무드릭 자체 징계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결국은 무드릭도 봐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이적료인데 이 선수를 판다? 이 선수 원래 이적료는 회수 못해요. 당연하죠. 네. 그만한 이적료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근데 계속 할부는 내야 돼요. 그 선수 팔고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가르나초든 누구든 뭐 대체할 수 있는 윙어들을 좀 찾아본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로 사야지. 카드 돌려막기 하는 카드 형태가 또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팀이란 거는 제가 첼시 처음에 이 구단주들 왔을 때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스타 TV에서도 그 얘기를 강조를 했고
비틀즈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팀이란 건 중심축을 놔두고 살을 붙여야 됩니다. 네. 첼시가 한창 좋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드록바, 램파드, 존 테리라는 중심축이 있고요. 네. 피터 치흐까지. 네. 네. 중심축을 놔두되 중심축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팀의 다 포지션별 리딩 역할을 하고요. 또 큰 경기, 또 상황에 따라서 어려운 상황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게 축구 경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네. 근데 그 선수들을 추고 놓고 살을 붙이는 거예요. 팀이라는 거는 살을 붙여서 그때 젊은 선수들을 아주 유망주들을 다 찾아서 그렇게 해서 붙여서 이 선수들을 뭐 계약을 해서 이렇게 가든 그래야 그 정도 투자한 팀의 플랜, 우승을 위한 이런 플랜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첼시를 보면 네. 축이 없어요. 다 바꿨어요. 이게 거의 진짜 정확한 어린애들로 말씀이시죠. 싹 바꿨기 때문에 감독도 문제지만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구심점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 네. 키퍼도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산체스 키퍼 경기마다 실점과 연관된 최근 경기에서는 특히 더 그렇죠. 이런 실책들이 나옵니다. 네, 계속 그런다고 해서 지금 키퍼 문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선수 영입 과정이 지금 페트로비치 키퍼는 아예 스트라스부르로 임대 임대가 보냈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요르겐센 키퍼가 뒤에 있는데 요르겐센 키퍼 리그 2경기밖에 안 뛰었어요. 네. 네. 그러고 나서 뭐 다음 시즌에 합류하는 팬더스 같은 키퍼도 있습니다. 행크에서. 네. 또 슬론이나 키퍼 있고. 네. 네. 그리고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 케파도 임대 중인 건 맞아요. 본머스 임대 중이죠. 근데 지금 보면 영입 정책이 이렇게 지금 여러 선수들을 놓고 이 선수들에게도 돈이 좀 많이 꽤 들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키퍼, 그 다음에 이제 최전방이나 중앙의 핵심 선수들이나 일부 선수들은 월드 클래스에 가까운 경험이 있는 선수들, 특히 키퍼 같은 경우는 그런 영입이 돼야 돼요. 네. 이 선수들 여러 명 사지 말고 확실하게 지을 수 있어요. 예. 키퍼는 오히려 예전에 반데사르가 풀럼에 있다가 맨유 와서 전성기를 펼치듯이 30 넘어서 전성기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네, 경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키퍼는 나이가 젊은데 이러한 유망주들도 중요하지만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팀을 안정화시키고 전적인 게임을 조절할 수 있고 노련하게 약간 조금 영악한 플레이도 할 줄 알고 이러한 이제 최후방의 보루가 필요한데 그것도 없어요. 90%. 맞습니다. 아예 그런 선수를 일부 어린 선수들을 안 사더라도 그 선수들에게 더 투자를 해서 아예 그렇게 투자하는 게 맞고 스쿼드를 방대하게 해서 로테이션 돌리는 건 물론 좋은데 일부 선수들은 조금 여의치 않으면 조금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기다렸다가 한 시즌 두 시즌에 이렇게 막 유망주들을 사지 말고 보통 유망주들이라는 거는 한 시즌에 여러 유망주가 있다고 해도 그 중에 한두 명 터질까 말까요. 진짜로 그렇죠. 조금 기다리면서 확실한 야 요거 진짜다 이럴 때 딱 지를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지금 보드지는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짧은 기간 안에 그냥 계획된 플랜대로 일단 다 산다라는 마인드로 이게 그 공무원식 마인드인가요? 네. 이 약간 그런 식으로 그냥 된다고 네. 해서 이게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조금 혼재된 또 한 번의 과도기를 겪고 그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 시즌에 야, 요거 4위까지는 갈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셨잖아요. 네,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올 시즌 목표가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전반기 때는 가능하겠다. 로테이션을 뚝뚝뚝뚝 돌리면서 체력적으로 승부를 하면 지금도 여전히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네. 4위까지는. 그리고 과도기 1차 단계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약간 승률이 떨어지는 시기를 고려해 보면 고비가 온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경영 방식과 보드진의 이런 운영 방식의 틀을 조금 한번 바꿔줄 때는 바꿔줄 때가 됐다. 네. 중간에 양념을 좀 쳐줘야 될 땐 됐다. 그건 뭘 얘기하나요? 경험이 있는 선수들 좀 영입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센터백들도 그렇고요. 피지컬적인 부분. 옛날 첼시가 한참 좋을 때 피지컬 좋았잖아요. 네. 무리뉴 감독 있을 때 더했고. 네. 그래서 선수들이 그런 힘,
높이 이걸로도 이제 승부를 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어야 되는데 경기를 지배하는 거, 볼을 잘 다루는 거 이러한 것들로만 가지고 유망주를 뽑으면 물론 그렇게 해서 경기를 압도하면 되는데 요즘처럼 읽히고 전술 약해 그런 식으로도 못 가고 롱패스도 많아지고 그러면 또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러한 장점도 발휘를 못한 데다가 피지컬 쪽으로도 밀리는 거죠. 세컨볼 싸움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드진들이 센터백 쪽도 그렇고 최전방도 그렇고요. 확실하게 투자해서 나이가 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네. 선수들이 이제 조금 필요합니다. 한두 명 정도는 맞습니다. 같이 있는 것이 첼시 전체를 조금 더 노련하게 운영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합이 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요 과도기의 보드진들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현재 첼시 스쿼드에 30이 넘는 선수가 그 골키퍼 딱 한 명 있어요. 베티넬리. 베티넬리 빼고는 모두 제가 알기로 28 이하인가 그래요. 그 정도로 굉장히 어립니다. 네. 네. 키퍼들도 젊고 키퍼도 나머지 키퍼는 다 베티넬리 젊고 빼고는. 베티넬리 정도만 있는 건데 이게 쿠르투아 그 땡깡 때부터 문제가 돼서 급하게 케파 오바페여서 그쵸. 사오는 바람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죠. 네, 골키퍼는 사실. 케파, 맨디도 뭐 맨디. 잘한 시즌이 있긴 했지만 그렇죠. 그다음에 케파, 페트로비치. 그다음에 페트로비치 지난 시즌에 페트로비치를 더 그래도, 많이 썼는데 네. 일단은 요즘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산체스 키퍼는 요르겐센이랑 일단 임시적으로라도 경쟁을 좀 붙이면서 자극을 좀 줄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조금 치우쳐진 감이 없잖아 있어 보이죠. 감독의 성향상 산체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은 이제 감독을 키퍼를 한번 이렇게 바꿔주면서 그- 돌려야 되는데 예. 물론 요르겐센도 잘한다는 건 아닌데 기회가 너무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르겐센이 물론 뭐 컵 대회나 이런 부분에서 기회를 받고 뭐 또 리그 경기 2경기밖에 안 뛰었지만 그래도 요르겐센의 장점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흐름에서 만들어 주면서 임시적으로는 갈 필요는 있겠다는 네. 얘기고요. 네. 서로 간에 약간 진짜 경쟁 체제를 좀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요소에서의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조금 네. 더 세부 들어가면 이제 인버티드의 방식이나 또 전환 시의 어떤 컨셉이나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키퍼는 이제 선방을 해야지. 산체스가 선방 능력은 좋죠. 네. 오히려 선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선방이 좋죠. 예.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실책을 많이 하면 이게 실책이 다 실점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키퍼는 그러면 그 원래 이제 넘버원 키퍼들도 이런 실책들을 하면 감독이 넘버2로 한번 바꿔주거든요. 바꿔줘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넘버2가 괜찮으면 한번 쭉 가는 거예요. 한번 쭉 가주죠 이게 네. 몇 경기 쭉.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뭐 아까 수원 삼성 강등 얘기했지. 수원 삼성도 잘 나갈 때 예를 들어서 차범 감독 있을 때 이훈재 키퍼가 계속 쭉 주전이다가 가다가 잠깐 이훈재 피처가 다쳤는데 넘버2 박호진 키퍼를 계속 써요. 예를 들어서 박호진 키퍼가 근데 잘해요. 잘해. 그러면 감독 입장에선 다시 넘버1을 올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쭉 흐름 그냥 쭉 타서- 가요. 네. 그러면 이제 이훈재 키퍼는 바로 복귀를 했는데 그냥 보는 거예요. 넘버2로. 그런 시간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그런 부분은 이렇게 빨리빨리 변화를 줘서 분위기를 바꿔줘야 돼요. 키퍼. 그럼요. 그래야 이제 긴장감이 생기고 키퍼들이 또 서로 경쟁하면서 능력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왜? 두 키퍼가 아직은 다 젊기 때문에. 아직은 젊죠. 네. 골키퍼가 정말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예, 유일하게 전방 상대 골문을 바라보고 있는 선수가 11명 중에 골키퍼밖에 없거든요. 다른 선수들은 다 360도로 돌지만 골키퍼만큼은 상대 골문을 다 바라보고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 뭐 이런 부분들 네.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골키퍼. 케파가 난 이 팀에 다시 안 돌아. 어차피 계약 기간 거의 끝났어요. 1년 연장했다가 네. 임대 보낸 거기 때문에 케파 본머스에서는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어요. 네. 다 잘하고 있어요. 지금 딴 데 스트라스부르 간 페트로비치도 페트로비치도 잘하고 있고. 나름 잘하고 있고요. 네. 모르겠습니다. 찰로바는 빨리 복귀를 시켰는데. 그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젊은 키퍼들을 또 그렇게 다자 경쟁으로 또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확실한 넘버원이 와서 중심을 잡고 나머지 키퍼들이 이제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산체스 키퍼는 궁극적인 첼시의 우승 그 멤버 목표로는 부족해요. 부족하다. 네, 부족하다고 좀 봅니다. 이건 어차피 바뀌어야 됩니다. 네, 네. 키퍼는요. 우승을 노린다면 우승을 그렇지 노린다. 않고 그냥 챔스 진출만 하기 바래요. 이러면은 난 뭐 잘 그냥, 모르겠어요. 근데 우승을 노리니 왜 돈을 많이 썼잖아요. 돈을 지금 뭐 우승 그쵸, 이상으로 해야 될 네. 만큼 지금 돈을 써놨기 때문에 이러면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이제 그런 생각들, 네, 확실한 생각들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경험이 많은 골키퍼가 오면 지금 딱 좋을 텐데. 포르투의 디오코스타. 디오코스타도 20대 중반, 아직은 좀 어리죠? 젊은 편이죠. 네. 릴의 뭐 슈발리에 이런 키퍼들 다 아직은 젊죠. 네. 네. 켈러 1,000억 주면 팝니다. 켈러 몸값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미. 네. 근데 1,000억은 좀 너무 심하네. 체흐, 진짜. 체흐가 10시즌 동안 그렇게 버텨줬기 때문에 키퍼가 되게 중요해요. 우승하는 팀들 보면요. 너무 중요합니다. 키퍼 되게 좋아해요. 네. 체흐에서 쿠르투아도 이제 쭉 잘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적 문제, 본인의 이적 희망 문제로 인해서 분위기를 좀 망쳤는데 마지막에 좀 확실하게 여유를 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마지막 그런 식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시간이 없어서 케파를 갑자기 산 거거든요. 그 쿠르투아가 좀 그건 그러면 안 되지. 이놈아. 거기서부터 꼬였잖아. 너 때문에. 쿠르투아. 네. 아유 진짜. 네. 첼시가 골키퍼가 진짜 옛날에 골키퍼가 잘 좋았어요. 아니 골키퍼가 그리고 앞에 이 센터백 수비 라인이 너무 좋았잖아요. 그렇죠. 첼시 백업도 잘하니었죠. 좋았고 베고비치가 베고비치가 백업할 때도 진짜 다 능력들이 클래스들이 다 좋았단 말이에요. 그 앞에 뭐 다 좋았죠. 수비까지. 그렇습니다. 네, 딱 1시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설 연휴 앞두고 토트넘이 지금 나락으로 완전히 지금 떨어지고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과 보드진에 대한 얘기 좀 해봤고요. 네. 첼시가 지금 너무 주춤하고 있는 이 흐름, 네, 여기서의 과도기 단계에서요 나타나는 어떤 생각, 그렇죠. 네, 또 오늘 정원 의원님과 한번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 얘기 꼭 하고 싶었는데 네 못했다 이런 얘기 있어요. 아니요, 다 얘기하고 싶은 거 많이 했습니다. 새해 복 꼭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 요즘에 그리고 눈이 지금 많이 와요. 네. 여러분들 특히 지금 지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지금 장난 아닙니다. 뭐 용인 쪽 아까 용인 쪽도 눈 많이 눈 많이 왔다고 와요. 제 후배가 거기 눈 안 오냐고 저는 일산 쪽인데 여기는 일산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어요. 그쪽에 눈도 많이 오고 지금 요럴 때가 딱 살얼음이 많아서 그 아이스 블랙 아이스 블랙 아이스 그런 거 지금 딱 걸리기 쉬운 이 여건이에요. 특히 밤에 운전하시는 분들 새벽이나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요럴 때 완전 장난 아니게 미끄럽습니다. 한번 브레이크 한번 잘못 밟으면 그냥 쭉 도는 거예요, 차. 네. 그래서 저속으로 브레이크 웬만하면 밟지 말고요. 네. 저속으로 쓱쓱 좀 안전하게 운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산 아까 3시에 눈바람 쳤어요. 네. 그렇죠. 잠깐 눈바람 쳤는데 그나마 딴 데보다는 눈이 좀 더 들어온 거라고 생각이 들고. 딴 그렇죠? 데는 지금 눈이 엄청 쌓였다고 네. 하더라고요. 일산도 눈이 왔었어요. 네. 눈바람. 네. 그 날씨가 아주 이상했죠. 그래서 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고향 내려가시는 혹시 분들 차를 끌고 가시는 분들 정말 운전 조심하시고 무리하게 밟지 마시고 네. 편안하게 또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축구장의 시간 들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